교재의 3장에 나오는 헬스케어 AI 윤리와 원칙 기반 접근이라는 주제로 함께 학습하시겠습니다. 헬스케어 AI 윤리가 왜 필요하냐 하는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헬스케어 AI는 가장 기본은 의학이겠죠. 그리고 AI라고 하는 공학이 있습니다. 그 외에 윤리라든지 법이라든지 그리고 사회 문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통합해서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가장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자율성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느냐, 즉 환자가 자유롭게 의사결정할 수 있고 또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대원칙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이 AI를 사용함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득이 나쁜 것, 위해보다 훨씬 커야 합니다. 나쁜 게 훨씬 더 크다면 이것은 좋은 AI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개발되는 데이터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바이어스 편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공정하게 수집되어야 되고 공평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뉴스 기사를 하나 보실 텐데요. 오늘 아침 지금 8월 27일입니다. 27일자 아침 신문에 인터넷 기사로 나온 자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연합뉴스 기사였고요. 10대 아들의 죽음에 챗GPT가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오픈 AI에게 소송을 건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었고요. 16살 남학생이 이 GPT와 상담하는 가운데서 죽음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이제 소송을 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이름이 아담 레인인데, 이 레인이라는 친구가 GPT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아주 가까워졌답니다. 그래서 비밀을 털어놓는 그런 이제 친구가 GPT였는데, 이 GPT가 극단적인 선택 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요청했더니 GPT가 그런 방법들을 제공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인이 3월 말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4월 달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GPT가 내 아들이 그런 방법을 탐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이 모든 것에 GPT가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오픈 AI를 만든 측이 있죠. 그 회사에서는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하면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24년도 10월 달에도 미국의 플로리다 주에서 한 10대가 서로 이제 GPT하고 채팅하면서 서로 심리 상담을 하던 가운데서 목숨을 끊어서 다시 이제 AI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 주가 있잖아요. 작년에 있었던 플로리다 주나 또 이번에 발생했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서 지금 소송을 서로 부모님이 소송을 고소했고, 또 AI 측에서는 또 이것을 이제 반박하는 기사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싸움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GPT, 생성형 GPT가 워낙 이제 23년도부터는 아예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게 되었잖아요. 여러분들도 GPT 많이 사용하셔서 과제도 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보고 이런 것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GPT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죠. 아까 읽었던 그 신문 기사에서처럼 아담이 그 챗GPT에게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라고 했을 때 그쪽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유서를 작성해 준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로 안내를 해 줬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담이란 친구가 그 GPT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었죠. 이런 상담 어플리케이션이 실제로 굉장히 많이 출시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비대면으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24시간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인간 서비스는. 그런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24시간의 상담 서비스가 가능하고, 또
비용도 그렇게 많이 내지 않는단 말이죠. 실제로 정신과 상담을 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료에서 지불하라라고 하는 그 금액이 지금 여러분들이 GPT를 사용하면서 한 달에 내는 그 비용보다 너무너무 작은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대면 상담은 얼굴을 보고 몇 시간에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그 사람이 싫어도 싫은 티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는데 오픈 AI나 챗 GPT 같은 경우는 그런 부담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생성형 AI 기술을 사용해서 상담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형이 가능한 거죠. 나의 감정, 나의 상황 이런 거에 맞춰서 상담형 서비스가 가능해졌고 기존 상담을 조금은 보완해 줄 수 있는 지원 도구로 처음엔 출시가 되었으나 이것을 전적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가져오게 된 거죠. 이런 심리 상담이 갖고 있는 나쁜 점들이 생각 외로 있습니다. 항상 이득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잠재적으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실제로 정말로 그 몇 건의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환자가 사망할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AI 상담이 부적절한 조언을 해줬을 경우에 진짜로 자살하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위기 상황에 대처했을 때 적절하게 우리는 대처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AI 상담에 과도하게 의존해서 실제 전문가의 도움을 회피할 위험도 있습니다. AI 말이 다 맞단 말이죠. 너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에게 맞춤형으로 해주니까.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서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인 그 인공지능 AI하고 서로 이제 상담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그 영화 속에 드러난단 말이죠. 최근에 나오는 그 수지랑 박보검이 나오는 영화도 있었죠. 그 영화에서도 실제로 박보검은 정말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인공지능으로 딥페이크로 얼굴을 만들어서 실제로 내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연인 데이트를 하고 연인 관계인 것처럼 하는 그런 이제 영화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AI 응답에 맞춰서 내 생각과 행동을 조장해주는 그런 의존성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적절하게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정말로 인간 의사와 면담하고 인간 심리치료사와 면담해서 적절하게 치료가 이루어지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런 시기 자체를 아예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문제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따가 우리가 이루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좀 살펴볼 건데요.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되는 문제도 생깁니다. 인공지능의 가장 기본적인 학습법은 딥러닝이거든요. 근데 이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데이터들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한다고 입력했던 그 모든 자료들이 사실은 다 AI가 학습하는 데 사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학습된 데이터 안에는 자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자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물어본 자료들만 다 가져다가 편향적으로 바이아스가 있는 데이터 가지고 우리에게 자살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준단 말이죠. 이런 발언들이 AI가 알려주는 이런 위험한 발언들이 내가 지금도 굉장히 취약한 심리 상태인데 거기다가 AI가 부적절하게 적절하지 않은 대답들을 계속 내어준다면 우리는 그 말을 내가 굉장히 약해져 있으니까 그 말을 그대로 믿게 되겠죠. 인간이 갖고 있는 인간 상담사는 교육도 진짜 열심히 받아요. 우리 대학에도 상담심리대학원이 있고 상담심리학과가 있거든요. 엄격하게 교육하고 또 자격증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계속해서 검증해 나가고 있고 또 상담에 대한 규칙, 윤리 강령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AI 상담은 이런 장치들이 아예 없어요. 아예 없다 보니까 AI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점들은 계속 드러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심리상담 AI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볼 때
이득이 원래 커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자율성 다음에 이득이 해악보다 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맨 첫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내담자의 정신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더라. 그리고 기존에 인간이 상담하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다 더 효과적이 더라. 그리고 다양한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안정성,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연구들이 아직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죠. 아직 이 모든 연구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지는 않단 말이죠. 정말로 AI가 우리의 심리 상담을 대변해주고 정신건강을 개선해주고 이런 효과가 있다면 이걸 활용해야겠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것이 연구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 AI가 하는 말을 듣고 아니야, 너 말이 틀렸어 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했던 그런 자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사용자인 아이들이 다 10대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AI가 알려주는 거를 내가 아니야 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아직 인지 구조가 안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AI를 오용하는 거죠.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많이 의존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사용자가 의존을 너무 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 필요하고, 또 나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면서 AI가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것은 안 해야겠죠.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계, 보안 체계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사용 한계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해야 되는데 이런 고지를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계속 오픈 AI가 버전이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맨 아래 문구에 이런 의학 상담이나 심리 상담 같은 거 할 때 맨 밑에 문구에 이런 걸 적어줘요. 문장을 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맨 밑에 꼭 상담하세요 해요. 하시오 라고 알려줍니다. 누구와? 인간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가세요. 이렇게 병원에 가서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 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의무화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오픈 AI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오픈 AI, 챗 GPT, 리튼, 또 구글 헬스 뭐 이런 등등등 많은 프로그램들 속에서 실제로 의무화되어져 있는 법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가 꼭 이 문구를 넣어줘야지 라고 했을 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자의 의지에 따라서 이 문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또 이 문구가 들어갔을 때에 실제로 병원 방문율이 올라간다든지 또 자살률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연구들도 앞으로는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재로는 그렇게 많은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상담 AI가 적절하게 답변을 제공하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 앞서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걸 했었잖아요. 환각. 혹시 기억나십니까?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막 착각해가지고 거짓말 해주는 거예요. AI가 이런 상담을 해줄 때 답변을 적절하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다양한 심리 상황에 대해서 대응 능력이 안 돼 있어요. 내가 우울한지, 화가 났는지, 공격성이 강해졌는지, 불안한지, 나에게 치매 증상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상황마다 필요한 대응 능력들을 갖추고 알려주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문 심리 상담사, 심리 전문가, 정신과 의사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래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검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검토 과정이 없이 AI가 자기가 인터넷에서 긁어 모은 지난 3년치의 자료를 가지고 3년 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딥러닝을 해서 답변을 제공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오픈 AI를 상담 AI를 만든다고 할 때
심리 상담사, 심리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공학자하고 같이 다학제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라고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위기 상황을 감지했거나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채팅창에 자살과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언급을 했다면 이거에 대해서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관련 있는 주변에 있는 그런 병원이나 보건소에 연락을 해준다든지 소방서에 연락을 해준다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갖춰지면, 연계되는 시스템들이 갖춰지면 너무 좋을 텐데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험 상황을 감지했다면 이 대상자에게 계속 다른 답변 하지 말고 빨리 가까운 병원에 가세요 라는 위기 상황에 관한 멘트를 계속 알려주는 것이 이 사람을 일깨워 줄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그런 알고리즘들이 구축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처음에 시도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이런 메커니즘들을 잘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사용자들이 써보고 좋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반영하는 이런 시스템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오픈 AI에서 상담을 해주면서 이런 피드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은 아직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루다 사건은 2021년도에 스캐트랩인 이루다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고 사전 동의 없이 AI 학습에 무조건 사용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개인 간의 카카오톡 대화 있죠. 이 대화의 내용을 전부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한 거죠. 수집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 진짜 거의 대부분 전 국민이 안 쓴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쓰는 대화 채팅창이잖아요. 그 안에서 대화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 이런 것들을 개인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다 가져가서 AI 학습에 활용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서도 카카오톡을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과징금을 내라, 과태료를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징금과 과태료 말고도 이루다 서비스가 문제가 된 여러 이제 분석들을 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분석한 결과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활용할 때 왜 가져가는지, 왜 내 데이터를 가져가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투명성이 없더라. 그리고 민감한 정보에 관해서는 안전장치가 반드시 락이 걸려 있거나 해야 되는데 이런 안전장치가 없더라. 근데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들을 고려할 때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더라 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이루다, 인공지능 챗봇인 이루다라고 하는 얘가 대화 과정에서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에게 차별적인 발언이나 혐오 표현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편향이라고 하는 데이터 있었잖아요. AI 챗봇이 편향된 학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같이 이런 사회적인 약자나 소수자들에게 계속 나쁜 표현들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편향된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이 편향성이 응답에 반영이 되면서 장애인을 굉장히 사회의 악으로, 또 여성은 아기 낳는 기계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서 이 시스템을 이루다라고 하는 챗봇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루다 측에, 이루다를 개발한 회사 측에 계속 소송을 걸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이런 것들은 윤리적인 필터링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더 보호해야 하는 거죠. 약자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은 보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이 AI라고 하는 이 챗봇 자체가 또 윤리적인 필터링 없이 부적절하게 응답을 했고, 또 데이터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런 차별적으로 선별하고 편향적으로 선별하게 되면서 문제가 된 거죠. 환자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헬스케어 AI는. 그래서 다양한 인구 집단을 고려해서 공정하게 데이터를
가져다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이런 일들을 수행해야 할 거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심리 상담 체계하고 AI 상담 간에 서로 잘 조화롭게 하면 좋습니다. 심리 상담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보조 역할, 이게 인간 심리 상담을 대체할 수는 없고 보조해주는 그런 정도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심리 상담 AI는 사실 비용은 굉장히 절감되고 24시간 오픈되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좋은 기회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AI 서비스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에 특화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노인 세대라든지 아기 세대, 아동 세대들은 이런 불평등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 상담이 만나서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 외에 심리 상담은 도움을 받는 정도이면 좋을 텐데 이런 것들이 생각 외로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접근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또 디지털 격차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잘 해준다면 인간이 24시간 다 전화 받고 이렇게 면담하고는 불가능하니까 AI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게 되겠죠. 사용자하고 내담자 사이에 서로 이제 대면으로 잘 안 만나면 사회적인 고립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왜 고립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담자를 상담하러 가기 위해서 일단 집을 나서야 되죠. 집을 나서서 상담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가는 과정 중에 버스도 탈 수 있고 택시도 탈 수 있고 지하철도 탈 수 있고 또는 걸어갈 수도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세상과 소통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집 안에 방에 앉아서 또 사무실에 앉아서 학교 도서관 한 구석자리에서 휴대폰으로만 막 하다 보면 인간관계도 안 만들어지고 정서적인 유대도 생각외로 안 만들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 상담자도 상담해주는 사람도 고립되고 내담하려고 하는 사람도 고립되고 하는 격리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또 하나가 수용성인데 이게 제대로 답을 할까에 대한 거죠. 그래서 상담심리 AI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처럼 젊은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되게 쉬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7, 80대 어르신들 중에 우울을 앓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이거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뭘 한다는 게 그렇게 썩 와닿지가 않는 거죠. 차라리 사람 만나서 말하는 게 낫지 않냐.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세대 간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IT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도 있지만 IT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도 있겠죠. 그런 나라들도 당연히 수용성이 달라집니다. 세대 간의 수용 격차도 다를 수 있고 또 문화적인 배경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다르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르고 우리나라가 아시아권 내에서도 중국이나 베트남과도 다르고 또 중앙아시아하고도 또 다르고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랑도 다르잖아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을 생각해 볼 때 각기 다른 수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심리상담 AI는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까 플로리다 주나 캘리포니아 주에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 그리고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연구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심리상담사한테 자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으로 주는 것도 1급에서 3급까지의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마쳤을 때 또 급수가 또 달라지거든요. 이런 이제 자격제도와 연관되어서 AI를 어디까지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진짜 의료행위가 맞나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검색하는 수준 정도이지 이건 의료행위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해 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 소송 건다고 했었잖아요.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야 되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재로는 검색한 걔가 잘못이지 라고 밀어붙이면 또 그것도 일부 설득력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심리상담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내 자료를 어떻게 가져다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이러한 답변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투명성과 사용 설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사용하는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동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 존중,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 포용성 이런 것들을 다 확보하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칙 기반의 접근의 필요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학제 간의 영역에서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 의사나 의료 전문가는 임상적으로 필요한지, 공학자는 기술적으로 안정성이 있는지, 윤리학자는 도덕적인 측면을, 법률은 규제를, 사회학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학제적으로 만나서 원칙 기반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자율성을 지켜야 되죠. 그리고 이득과 위해 사이에서 이득이 훨씬 커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공정성, 원칙들을 가지고 균형점을 잘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내담자의 자율성 존중과 보호는 제가 빨간색으로 적어 놓은 거는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시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내담자의 자율성 존중과 보호는 자신의 치료와 관련된 모든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AI를 내가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도, 사용 여부도 환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에 의한 동의는 환자에게 AI 사용법에 대해서, 작동법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주고, 이것들을 사용했을 때 예상되는 이점이나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누군가는 자꾸 정보를 줘야 돼요. 그래서 환자가 물어본다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예상되는 이점과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개인의 의료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입니다. 비밀 유지 반드시 해줘야 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수집을 진짜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이득과 위해 사이에서는 이득이 훨씬 커야 합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이 제공하는 의료적 이점이 굉장히 커야 되고, 접근성 향상, 비용 절감의 가능성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득이 위해보다 상당히 커야 합니다. 상당히 크지 않고서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주죠. 너 이런 거 하면 좋겠어 라고 알려줬을 때 이것을 결정하게 된 투명한 평가 과정, 지속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혼자 기술 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의학, 공학, 법률 이런 것들이 다 학제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우리에게 이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의 공정성은 다양한 인종, 성별에 대한 배경들을 포함해서 바이어스, 편향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이 편향이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이터가 배제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관련 집단들의 내용이, 데이터가 공정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만드는 데이터 공정성입니다.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적 문화적인 차이를 고려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이런 임상 환경, 의료 환경 등을 포함하는 데이터를 넣어야지 의료 데이터가 되게 되겠죠. 알고리즘 편향, 학습 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인 편향과 식별을 제거해서 실제로 모든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편향이 있다면 교정하는 모니터링도 해야 되겠죠. 다양한 관점들을 수렴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제 기준은 WHO나 유네스코 같은 데서 윤리 지침이 있습니다. 유럽도 있고요. 캐나다도 있고 호주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을 참고해서 그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협력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이 꼭 한국에서 만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어플만 사용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외국 브랜드 것도, 외국 AI도 쓰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을 참고해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필요하고, 국가별로, 지역사회별로, 기관별로, 법적으로 모두 다 다르게 적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맥락적인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되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새로운 윤리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만나서 면담하는 거 말고 우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정기적으로 계속 평가하고 사회적 가치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다 사건처럼 실패 사례로부터 우리가 학습하고 개선하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서로 간에 충돌이 생긴다면 뭐가 제일 1등일까요? 자율성과 이득 위에 이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우리는 이득 우선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조건 1번이고요.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서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수정하는 이런 일들을 다학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AI 활용과 관련돼서 전문가들은 도구 사용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가집니다. 진짜 내가 이 도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고 환자에게 AI 활용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고 이것들이 너무 의존되지 않도록 환자를 설득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해악을 막는 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시스템 자체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서 이 평가하고 모니터링한 결과를 누구에게? 개발자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 개발자가 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여러 학제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새롭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죠. 업그레이드 하고 이것을 다시 또 전문가가 활용하고 의사, 심리상담사 이런 전문가가 활용하고 이걸 다시 또 피드백해서 다시 개발자에게 넘겨주는 이런 피드백하는 과정들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의료 의사결정에서 AI는 그야말로 보조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결정적으로 너무 믿을 때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주가 되지 않도록 보조도구로서의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문가와 AI 협력 모델이라는 표현을 많이 우리 교재에 나와요. 그래서 의료 전문가하고 AI가 상호 보완적으로 관계를 구축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여기에 가장 핵심은 환자 안전을 지키는 환자 중심 접근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되겠죠. 사용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도 만들어야 되고 세대 간의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사용하는 방법들 이런 거 이제 교육하는 거 필요합니다. 취약계층 보호해야죠. 장애인, 노인, 여성,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 보장해줘야지 인공지능 AI에 잘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대표성, 바이아스, 편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이아스 때문에 대표성을 갖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고리즘, 왜 어떻게 어떤 형태를 거쳐서 의사결정이 되게 됐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의료진과 환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주요 의사결정 요인과 가중치, 여러 결정할 수 있는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됐지라고 알려주는 그런 이제 요인들이죠. 이 요인들 중에서도 어떤 거는 가중치 50, 어떤 거는 가중치 10점 이런 식으로 한 것을 전부 다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하나 전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의사결정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또 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참고 데이터, 근거, 참고 문헌이라고 여러분들이 과제하시면 많이 적어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참고 데이터, 에비던스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고 명시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적인 결론과 그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만들어서 확립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개발자냐, 이걸 도입하게 된 의료기관이냐, 이걸 직접적으로 사용한 의료진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책임 분담 원칙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기에 환자도 포함됩니다. 환자나 사용자 이런 사람도 포함돼요.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방법이나 편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공개해야 되고요. 사용자 이해 증진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헬스케어 AI는 책임 있는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의학, 공학, 윤리학, 법학 등의
다학제 간의 접근이 필요하고 환자의 자율성을 지켜주고 위해와 이득 사이의 균형인데 이득이 훨씬 커야 된다 말씀드렸죠. 데이터 공정성의 원칙들을 잘 지켜야 합니다. 원칙 간의 충돌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맥락 속에서 어떤 거는 자율성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어디는 이득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어떤 사례에서는 데이터 공정성이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라 함은 환자, 즉 사용자인 시민, 환자, 국민 이런 사람들 그리고 더하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 그리고 이걸 도입하는 의료기관 또 이걸 직접 사용하는 의사, 심리상담사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참여와 합의를 통해서 원칙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헬스케어 AI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학습하시겠습니다. 헬스케어 AI의 윤리적인 배경들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AI 기술이 너무 많이 이제 활용되기 시작을 했죠. 특히 2023년도에 챗GPT 생성형 AI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라고 하는 이런 특수성과 환자의 안전 문제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윤리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WHO나 질병관리청에서 우리나라 질병관리청이에요. 에서 연구윤리 지침을 만들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상담 AI와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아직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 연구와 관련된 윤리 지침들을 WHO하고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들을 국내적으로 합의를 해본 결과 헬스케어 AI는 6가지의 핵심 원칙을 가지고 윤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 윤리 지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칙 6개가 우리 교재에도 실려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는 7주차까지 해서 법적 책무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9주, 10주 정도 되면 이제 5번, 6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될 거고요. 제일 첫 번째 원칙은 인간의 자율성 존중과 보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선택하고 그 결정은 존중받아 마땅하고 나의 이야기, 나의 개인정보는 보호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 1번이 되겠고 인간의 행복, 안전, 이익 이런 것들이 2번째 원칙, 3번째가 계속 저희들이 설명을 했었지만 투명하게 정보가 만들어지고 공개되고 설명이 가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투명성, 신뢰성, 설명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가 원칙 3번. 그러면 이 일은 누가 책임지고 할 것이냐. 의사는 어떤 책임이 있고 환자는 어떤 책임이 있고 의료기관은 어떤 책임이 있으며 법률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책무와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 5번은 포괄적이고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데이터의 내용도 공정해야 되죠.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성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계속 수정하고 발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에 잘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속성까지 해서 저희들이 6가지 원칙을 각 주차마다 나눠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인간의 자율성 존중과 보호라는 원칙입니다. 이런 윤리 원칙들, 총 6가지의 윤리 원칙과 역할들은 이론과 지침 그 중간쯤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률은 아닙니다. 윤리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내가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윤리 원칙이라고 하는 걸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윤리 이론, 윤리 원칙, 윤리 지침 요 사이쯤 있어요. 윤리 이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공리주의, 의무주의 이런 것이 윤리 이론입니다. 또 주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는 포스트 모더니즘, 또 해석학 뭐 이런 것들이고 윤리 원칙은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의료에서 쓰는 4가지는 우리 지금 아까 6가지 얘기한 거는 헬스케어와 관련된 6가지이고요. 윤리 원칙 4가지는 자율성,
존중이 1번입니다. 2번은 해약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쁜 거 안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선행이라고 합니다. 뒤에 가면 또 설명 나와요. 네 번째는 정의라고 해서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이 네 가지가 윤리 원칙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헬스케어 AI인 경우에 우리는 아까 6가지의 원칙이 있었죠. 이거는 인간에 관한 인간들이 지금껏 지키고 있는 윤리 원칙, 생명윤리 원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윤리,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앞에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요거는 헬스케어 AI와 관련된 윤리입니다. 윤리 지침은 아주 세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라, 어떤 상황은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적어 놓은 윤리 지침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침들 사이 어디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아주 추상적인 거라면, 그죠? 지침이나 규정은 아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디쯤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중간쯤 자리에 위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칙 안에서 이제 윤리 원칙 안에 지침이나 규정들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있었잖아요. 이 자율성 존중 원칙 안에 뭐가 있겠어요? 환자 동의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 이런 거예요. 환자 동의를 받을 때 내가 동의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겠죠. 수술할 때 환자 동의서 없이는 환자에게 수술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지침이나 규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에서 지침으로 바뀔 때는 맥락적으로 필요하고요. 원칙보다 구체적이고 행동지향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지침은. 그리고 규정은 법적 강제력을 가져요.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학칙 규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규정은 강제력을 갖고 있는 형태라서 아주 구체적으로, 출석을 안 했을 때 출석 인정서를 내세요 한다든지, 예비군 훈련 갔으면 수업 못 들어왔으니까 예비군 훈련 증명서를, 거기 훈련에 참석했다는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세요. 이런 것들은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안 지키면 내가 손해보거나 내가 처벌받게 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원칙과 지침과 규정, 요 어둠에쯤에 여기 앞에는 이론이 있겠죠. 이론, 원칙, 지침, 규정, 여기에 아까 원칙은 크게 4가지 있었잖아요. 헬스케어 AI와 관련된 6가지도 여기 포함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AI의 기술은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기술 발전 속도가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빨리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등장할 때마다 계속 윤리적인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기술에도 계속 이 윤리 원칙이 필요할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리 원칙은 원래 4가지였어요. 이것은 무너지지 않는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4가지 원칙 뭐였죠? 자율성, 보호, 선행, 해약 금지, 정의, 이렇게 4개가 있었거든요. 이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헬스케어 AI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6가지로 늘어나게 되었죠. 이것처럼 현대 윤리 원칙이 미래 기술에도 적합할지는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에는 이것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더 많이 발전한다면. 여기 헬스케어 AI 안에서도 오픈 AI와 관련된 거는 얼만큼,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칙은 사실은 좀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모든 상황과 문제를 포괄하지는 못해요. 모든 상황에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다를 다 맞추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적용할 때 맥락과 특수성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 원칙들 간의 충돌은 계속 생깁니다. 그렇다면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환자 보호와 이익, 원칙 3번, 원칙 2번 서로 갈등한다면 우리는 어떤 판단 기준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 판단은 AI가 할 수 없고 인간이 해야 돼요. 인간이 이게 원칙 2번이기 때문에 얘가 우선이야, 이게 아니라
이게 환자에게 이익이 되고 환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면 원칙 2번 이익 증진을 훨씬 더 높게 평가해야 되겠죠. 얘가 가중치가 더 높아지겠죠. 얘가 가중치가 낮아지고. 그런데 데이터를 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투명성을 더 높은 가중치를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잘 해야 되고, 롤스라는 사람이 조건부 의무라는 표현을 뒤에 가면 나오는데, 반성적 평형이라는 말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판단할 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이런 등등등의 고민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다양한 층위라고 하는 거는 이론에서, 원칙에서, 규칙에서, 규정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이런 층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롤스가 말한 반성적 평형을 좀 더 살펴보면 개인의 숙고된 판단이 윤리적 결정의 기초가 됩니다. 이 개인은 인간 개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원칙들이 충돌했을 때 이거를 숙고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은 내 인간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내가 판단을 내리는 이 과정이 나의 가치관, 나의 경험, 나의 전문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다양한 대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2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3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4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얘를 했을 때의 장단점,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지속적인 검토와 수정을 통해서 결정하게 된단 말이죠. 보챔과 칠드로스라는 사람이 4가지의 원칙,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4가지의 원칙 중에 자율성, 선행, 이 무해가 아까 해약 금지입니다. 해약 금지의 원칙, 이 4가지는 깨지지 않는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AI가 들어오게 되면서 6가지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가중치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해의 원칙, 즉 해약 금지의 원칙이 가장 우선입니다. 환자에게 해가 들어간다면 문제가 되죠. 환자가 해를 입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없을 것 같지만 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도 환자에게 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해를 입히게 되는 여러 경우들이 있을 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환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내 권리 주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많이 갈등하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 하면 한 5월쯤에 임금 협상을 하게 됩니다. 임단협 협상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이때 내가 임금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파업 현장에 갈 것이냐, 아니면 내가 중환자실 근무를, 응급실 근무를 할 것이냐 할 때 환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걸 우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환자실 응급실에는 간호사들이 일을 합니다. 필수 인력들이 남아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파업 현장에 가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무해성의 원칙이 헬스케어 원칙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원칙 간에도 균형들이 필요하고 이런 윤리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정당화되는 그런 근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근거가 결국 논리 구조거든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논리 구조가 만들어져서 수용 가능한 정당화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이해가 돼야죠.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환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대원칙이 맞다면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파업하고 약사들이 파업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을 위하는 길인가라고 생각할 때 적절하지 않다면 안 해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수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율성 원칙 1번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자율성의 의미와 중요성 뭘까요? 내가 결정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이 수업을
신청하신 거 맞으시죠? 자신의 결정을 스스로가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의료 환경에서도 역시 환자의 자율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내가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인지, 거기다가 나의 개인정보를 다 등록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누가 판단해요? 인간인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케어 시스템에서 환자의 의사결정 권한은 내가 이 진단 보조 시스템에 필요한 내용들을, 데이터를 넣어주고 또 이 데이터를 내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동의하는지 체크하는 거죠. 취약계층이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은 우리가 차후에 강구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뭐 홈쇼핑이나 또 어플에서, 어플리케이션에서 물건 같은 거 구매할 때도 맨 마지막에 결제할 때는 약간의 동의하십니까? 이런 거에 체크 막 하잖아요. 이 본인이 알고 본인이 체크해야 이게 의사결정이 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행복과 안전의 균형입니다. 헬스케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행복과 안전입니다. 그래서 이 안전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서비스에 잘 접근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서비스가 정확하게 진단 내려주고 치료해주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나한테 맞춤형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나는 고혈압이 제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부터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지금 너무 우울해요. 다른 것보다도 우울이 제일 급해요. 그러면 우울부터 치료할 수 있고, 이런 개인 맞춤형의 의료 서비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위기를 많이 겪었던 것이 코로나19였잖아요. 그 코로나19에서 AI가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수업하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희귀질환 같은 거 연구할 때 AI 활용하면 약물을, 최신 약물 같은 거 개발하는데 걸리는 시간 굉장히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희귀질환 연구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의료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원칙 2번입니다. 원칙 2번에는 잠재적인 위험도 감소시켜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오진,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착각 때문에 오진을 일으키거나 알고리즘의 편향성 때문에 불평등이 만들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도 잠재적인 위험을 떨어뜨려야 되고요.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균형이 생기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단기 이익, 장기 이익 사이에도 조화가 있으면 좋고, 혁신도 너무 좋은데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원칙 3번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투명성, 설명 가능성입니다.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돼야 돼요. 왜?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된 과정들 있죠. 이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투명성이에요. 그리고 설명 가능성은 이거를 의사나 환자에게 엄청 설명을 잘해야 돼요. 설명을 잘 해줘서 이해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설명 가능한 AI, XAI라고도 얘기합니다. 신뢰성은 일관된 결과여야 돼요. 일관된 결과.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케이스라면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마 질문, 오픈 AI한테 질문해 보셨겠지만 똑같은 걸 질문한 것 같은데 말만 조금 다르면 색다른 결과들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의료에서는, 헬스케어에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관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신뢰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원칙 4번은 책임과 책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개발하는 의료기관, 사용자, 또 법률적인 책임, 이런 사람들의 책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가 어디냐. 지금 앞서서 설명드렸던 그런 캘리포니아나 플로리다 주에서 발생했던 10대 소년의 자살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책임 소재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임 소재에 따라서 프로그램 오픈 AI에 알고리즘에 문제가 있다면 오픈 AI 측에서는 그 아이, 10대 아이의 부모님한테 일정 정도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민사소송이거든요. 거기다가 또 그 일들이, 개인정보들이 막 유출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들, 이런 것들을 져야 합니다. 근데 이런 책무성들은 내가 만들고 내가 내 거 잘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독립적인 제3자가 검증하는 시스템,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내가 법적으로 책임지는 민사 형사의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다학자 간에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피드백을 서로 반영해주고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원칙 5번은 포괄성과 공정성인데, 다양한 인구 집단, 소외계층 없이, 데이터의 편향성, 바이어스 없이 데이터들을 확보해서 수집하고 검증하고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공정한 AI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남성 중심적으로, 백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마지막 6번째의 대응성 지속성은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즘에 말하는 기후 위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한번 작동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온실가스들을 계속 배출하게 되고,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꼭 검색이 필요하고 사용을 해야 할 때도 있지만,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대응성이나 지속성에 문제가 생긴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속 가능한 AI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좋은 시스템도 잘 만들어야 돼요. 최신 기술을 사용해서 서로 호환되면서 확장성을 넓혀가는 게 진짜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드는 에너지 소비의 최소화, 이것이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칙 6번을 수업할 때는 기후위기도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헬스케어 AI를 만들기 위해서 환자 중심으로 문화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가는 거 진짜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으로 의료진과 AI가, 의료진이 훨씬 우선, 인간이 우선이고 AI는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협력하는 모델들을 잘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루다 사건은 상담해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챗봇에다가 막 뭐라고 입력을 하면 이 AI가 뭐라고 막 답변을 해주는 거죠. 오전에 앞 시간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 플로리다나 캘리포니아 주에 있었던 10대 청소년의 사건처럼 질문을 엄청 하는 거예요. 질문을 엄청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짜 성실하게 챗봇이 대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편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고, 개인정보를 가져다가 썼고, 이런 등등등의 여러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치료는 접근성도 너무 좋죠. 비용도 너무 작아집니다. 24시간 오픈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병원 진료비보다 훨씬 쌉니다. 정신과 상담할 때 내는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근데 그거를 오픈 AI 측에서 진행한다면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들에서는 내 데이터가 어디로 갈까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AI가 답변해주면 왠지 또 그럴싸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듯하게 답변해주기 때문에 내 의지라기보다는 AI가 해주는 답변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율성이 사실은 줄어드는 셈이 되겠죠. 이런 것이 이제 윤리적인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헬스케어 AI는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가지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 6가지 원칙을 다음 시간부터 엄청 이제 세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 왔습니다. 원래 생명윤리 원칙은 4가지였어요. 근데 그 4가지의 원칙이 지금 헬스케어 AI로 오게 되면서 6가지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 원칙들 간에 충돌이 막 발생한다. 이러면 서로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서 서로 간에 비교해보고 장단점들을 비교해봐서 조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AI를 개발할 때는 다학제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사용자, 개발자, 의료진, 정책 입안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헬스케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AI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기술을 통해서예요. 통해서 인간의 건강과 복지 증진.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기술한테 우리가 지배받으면 안 되고요. 기술은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있으면. 건조기가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어요. 식기세척기보다
식기세척기가 있어서 훨씬 수월해졌어요. 전기밥솥, 쿠쿠가 있어서 밥하는 게 수월해졌어요. 하는 것처럼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고 복지가 증진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윤리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성찰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